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6년도 사이에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하나는 강호순이 경기도 서남부에서 8명의 부녀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안양에서 초등생 우예술과 이혜진 양을 납치해서 살인한 두 사건 얘기입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강호순과 정성현은 그들이 저지른 대응사건 이전에 2, 3년 전 이미 다른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뚜렷한 직접 증거가 없어서 방면됐던 자들인데, 그들이 만약 그때 그들이 저질렀던 작은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으면 그 후에 대형 사건이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증 후포, 즉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검거해라는 그 수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아쉬워서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찰이 이런 점을 간과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어느 날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안을 수색해 보니까 안방에는 여자로 보이는 두 사람의 시신이 깊은 화상을 입은 채 시체로 발견되었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아들은 방범창을 발로 차고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서 이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남편은 자다 보니 천정에 이미 불이 번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아직도 잠을 못 깼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가지고 함께 방범창을 발로 차고 탈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화재 원인을 수사하던 우리 수사관들은 여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전기 등에 의한 이런 화재 흔적도 보이지 않고, 특히 이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은 안방에 죽은 장모와 자기 처가 자고 있는 그 안방에다가 모기장을 켜고 모기장 안에 모기향을 피워놨었다는 얘기였으며, 그 모기향이 다 타들어가면서 모기장에 불이 인화돼서 화재가 났을 것이다 라는 이런 진술을 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는 확인 결과 안방에서부터 화재가 번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거 수사기법상 화재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 발화 지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자세한 건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경찰은 이 탈출한 남자와 그 어린아이를 상대로 진술을 들어본 결과 역시 탈출한 것도 그렇게 해서 탈출 과정이 맞고,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단순 화재로 정지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약 석 달쯤 후에 경찰에 탄원서가 하나가 접수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 죽은 여자, 즉 장모와 이 탈출한 남자의 아내의 유족이 이 탈출했다는 이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강호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용을 보면은 유족도 모르고 들어본 일도 없는 그 죽은 강호순의 처가,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 있었으며, 강호순이
이 사건 이후로, 화재 사건 이후로 사망보험금을 4억 8천여만 원을 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이 강호순의 처는 따지고 보면 네 번째 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망보험 들은 여부를. 그래서 경찰은 다시 강호순을 불러서 재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강호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강호순의 가족 내력을 조사를 했었다면은 이 죽은 아내가 네 번째 부인이었고 이 부인과의 사이는 아무런 자식도 없었습니다. 강호순이가 함께 탈출했던 그 아들은 두 번째 이혼한 여자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다가 만약에 당시 이 사망자 또는 강호순 이들이 보험과 어느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 조사를 해봤으면 아마 훨씬 더 깊은 혐의점을 두고 수사했을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기장과 모기향은 대체로 8, 9월이면은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고 더우니까 문도 열어놓고 자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기장도 치고 모기향도 폈겠죠. 이 사건 나던 때는 10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10월 말에 모기장을 키고 모기향을 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뿐 아니라 다시 강호순이가 탈출할 때 발로 걷어찼다는 방범창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방범창이 그 집에 부착되기 위해서 12개의 나사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10개의 나사못은 이미 없었고 2개 중에서도 모두 강제로 뜯겼다라는 이런 이 흔적이 없었고 나사를 풀러서 미리 어느 정도 헐겁게 해놨지 않냐라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에서 그 현장을 반드시 현장 사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화재 진압 후 이 경찰에 남긴 그 사진 화면에는 며칠 후에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팀들과 함께 재조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약간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화재 진압 직후에 찍은 사진에는 분명히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있었는데 며칠 후에 합동 화인을 조사 중에 찍은 사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강호순에게 그걸 물었던 결과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그저 변명을 일관했었습니다. 진정서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조사를 했지만은 약 6개월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방화를 했다라는, 즉 화재 보험을 타기 위한 방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약 6개월 정도 수사하다가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 후 이 강호순이는 경찰과 또는 그 유족들로부터도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거의 거액의 보험금을 탄 돈 가지고 흥청망청 써댔죠. 특히 그 당시에 경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할 때 화재 보험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봤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호순이를 좀 더 용의점을 있는 사람으로 집중 조사를 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판단했을 적에도 강호순이 부인하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없습니다. 즉 심증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예컨대 강호순이는 이미 88년도부터 자기가 운전하던 덤프트럭 이런 걸 화재보험을 이미 들어서 상당한 보험금을 타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장모집 화재 사건 이전에
2000년 10월에도 승용차가 전복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약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등 모두 7건의 보험에 약 6억 7천만 원을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확인한 경찰도 심증은 가지만 이걸 범인으로, 즉 자기 장모와 자기 네 번째 마누라를 자기가 불을 질러서 보험을 타기 위한 범행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을 타고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전국을 여행을 하면서 최초 자기가 자백한 살인사건이 바로 정선군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이 강호순이는 그 사건은 맨 마지막에 자백을 하게 되지만은 제가 편의상 사건 순서로 봐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강호순의 수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맨 나중에 이 얘기하게 되는 미해결 사건인 화성 봉담에서 있었던 노현진 여대생 사건을 여기에 대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수법을 하나씩 나열하게 됩니다. 강호순이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호감을 갖는 인상이었습니다. 이 강호순이는 자기가 그 당시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정선을 지나가다가 아침에 8시쯤 넘어서 군청에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직원을 발견합니다. 차 유리창을 내리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씀 좀 묻겠다고 그러면서 수작을 갑니다. 그러면 차 유리를 통해서 웃는 낯으로 고급차를 탄 이 괜찮게 호감이 보이는 강호순이가 친절하게 길을 묻기 때문에 이 여직원을 가르쳐 주니까 제가 군청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이 여직원은 의심 없이 강호순의 차를 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범인은 강호순이는 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약 8km쯤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서 죽인 후에 10여 미터 낭떠러지로 내던져서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게 자신이 얘기는 최초 살인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정선 사건을 경기도에 있는 경찰이 조사를 했느냐. 이 강호순이가 이따 말씀드리게 되는 연쇄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백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경 형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옵니다. 와서 우리 관내도 이러한 실종 사건이 있었다.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자료를 주기 때문에 경기도경에서는 뭐 당연히 강호순을 상대로 추궁을 하죠. 강호순이는 펄쩍 잡아뛰면서 그러면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런데 여직원이 실종되던 그날 강호순이 휴대폰엔 그곳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아무 연고도 없는 강호순이가 그날 정선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서 추궁한 결과 마지못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결론은 강호순이를 데리고 정선까지 가서 시신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종결됩니다. 이제 되돌려 갑니다. 이 정선 여직원 외에도 7명,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장모와 처가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건을 빼고 또 8건 중에 정선 여직원 빼고 7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7건 중에 마지막 사건은 군배에서 어느 여대생이 강호순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납치가 됩니다. 거기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죽인 후에 이 여자 소지품을 뒤져서 신용카드를 찾아내고 당연히 죽이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아냈겠죠. 강호순은 절대 실수를 여기서 저지릅니다.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할 때 강호순 사진이 찍힙니다. CCTV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근처에 그 차량, 강호순이가 타고 있던 차량도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 때 이 내용을 강호순이는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당시에 여대생 범행 때 사용했던 차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이 차량 추적을 해서 그 등록된 차량 등록자를 확인한 결과 강호순이라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신병 확보가 돼서 조사한 결과 마지못해 그 여대생 사건은 시인했지만은 나머지도 집안을 수색 결과 강호순이 집에서 다른 차 속에 있던 여인의 어떤 소지품 중 하나에서 혈흔이 나왔고 또 그 자기 집에 있던 곡괭이 범행 후에 시신을 안매장할 때 사용하고 어느 과정에 그 혈흔이 찍혀 있었는데 그 혈을 채취해서 조사해 본 결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린 강호순이는 경찰이 지적하는 그 서남부에서 발생했던 7사람의 실종 신고된 그 여인들에 대해 소재를 찾고 그 하는 과정에 모두 자백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 8명의 피해자 중에 5명이 모두 길에서, 즉 버스 정류장에서 또는 차에서 내려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범인은 5명,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정선 군청 여직원네한테 그랬겠던 처럼 항상 차 창문을 열고 웃으면서 공손한 태도로 상대한테 호감을 가게끔 대화를 합니다. 길 좀 가르쳐달라. 예의를 갖춰서 하게 되고 태워다 주겠다. 거기까지 저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차만 타면은 이 강호순이는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고 안매장을 하고, 그런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행했던 내용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모두 범행 당시에 차 속에서 핸드폰 전원을 끄고 서남부, 즉 이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톨게이트 부분 그런 데다가 모두 내버립니다. 그 범행 수법이 비슷해서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7건 사건 또는 그 정선 사건까지 모두 쉽게 자백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8건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인의, 즉 강호순의 통장 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강호순이 통장에는 과거에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등 또는 통장에 들어와서 상당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추궁 결과 4억 8천만 원을 자기 장모와 처가 화절에 인해서 죽음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집중 추궁하게 됩니다. 끝까지 부인했지만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장모와 처가 화재로 인해서 죽은 그 사건 원인을 강호순의 범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현주 건조물
방화 및 방화치사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호순은 모두 10건의 살인사건을 직접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그 당시에 2005년도 저는 전라북도 어느 시골 경찰서장을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경기도경으로 부임을 한 것이 2005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배들과 동료, 선배들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고, 즉 서남부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있는데, 물론 강호순이가 검거되기 전이죠. 이런데 후배들 열심히 지금 고생하는데 혼자 명태우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저는 이 사건에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화성 봉담에서 2004년도 10월에 발생했던 여대생 노현진 양의 사건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또 노현진 사건만 전담해서 수사했던 화성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제 팀에 합류시켜서 노현진이 사건을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 노현진이 사건이 이미 물론 강호순이 검거되기 직전인 관계로 사건 내용을 전부 분석해 보면 모두 정류장에서 또는 도로에서 차량에 의해서 범인에게 유괴되어서 모두 살해됐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노현진이 사건을 아직 범인이 누구임을 모르는 7건의 서남부 사건과 동일범으로 봤습니다. 그 예로 노현진 양은 당시 화성 안녕리라는 데에서 수영을 마치고 시내버스를 탑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윤건능 앞에서 내립니다. 이 내릴 때 버스 안에 설치된 CCTV에 의해서 노현진 양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사진 찍혔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서 다른 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8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녁 8시 반쯤 됐기 때문에 늘상 노현진이가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800m 사이에는 차량이 끊임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누구한테 납치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누군지 모르는 서남부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과 비슷한 수법, 즉 누구인지 모르지만 범인이 태워다 주겠다,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 또 어디를 찾는데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차량에 태워가지고 범행했을 것이도 보는 증거가 있습니다. 노현진 양이 납치된 지점으로부터의 반대 방향, 수원대학교에서 얼마 안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그 근처에 노현진 양의 전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그 이튿날 새벽에 신문 배달원이 신문 배달하다가 습득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알고 보니 이 전화가 물론 꺼져 있는 상태죠. 노현진 양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고 그것을 화성에서는 과거에 여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노현진 양 집에서도 걱정을 해가지고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노현진 양의 핸드폰이 왜 거기 있나? 습득 경위를 조사한 다음에 그걸 압수를 했죠. 그 다음에 핸드폰 떨어진 곳에서 정반대로 세마대라는 오산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떨어진 곳에서 약 3km가 넘어진 오산 방향으로 도로변에 노현진 양의 옷이 약 200m 사이를 두고 도로변에 다 버려져 있습니다. 즉 범인은 핸드폰을 버리고 오산 쪽으로
가다가 차창을 열고 차에서 미리 범행할 때 노현진 양으로부터 벗겨둔 옷을 길에다가 내던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로 바로 밑에 약간 꺼진 돈바닥 위에 노현진 양의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차량을 이용해서 노현진 양을 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좀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노현진 양이 차에 타도록 해서 납치해가지고 어딘가 죽였고, 또 시신은 가시덤불 속에다 버렸고, 그때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나뭇잎이 우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이듬해 3월 달에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후에 이 엉성한 가지 안에서 물체가 발견됐는데 주민에 의해서 그게 노현진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현진 양 사건이 지금 강호순이에 의해서 벌어진 5명의 그 실종 또 살인 피해자들 수법과 똑같다는 점을 들어서 강호순이가 2005년도에 자기 장모와 4번째 처를 죽이고 난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 이 노현진 양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보는 상당 이유가 있습니다. 이 8건의 사건이 정선 사건 빼고 7건의 사건이 모두 강호순이가 차로 다니는 길입니다. 즉 동선이죠. 그 수원대학교 봉담과 비봉, 또 그 안산, 이 화성 서해안 고속도로 전부 같은 동선입니다. 그래서 최초 사건이 노현진 사건을 저질른 다음에 강호순이는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대형 연쇄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강호순이가 2005년도에 자기 장모와 처는 생명보험 들은 사실도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유족이 진정서를 낼 때 그 죽은 자기 가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에 들어가지고 강호순이가 그걸 거액을 타내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이 강호순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으면 이 애꿎은 8사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수사체제나 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또 수사 환경 이런 걸로 봤다면은 지금 같으면 절대 장모와 자기 4번째 애정에도 없는 4번째 처가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건, 즉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사건이 해결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 환경으로 봐서는 이런 사건은 앞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절대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감사합니다.